이른 아침 신선식품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용품이 집 앞으로 배달되는 서비스. 바로 새벽 배송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화하는 이 새벽 배송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새벽 시간대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에서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새벽 배송 노동자의 사망 사고로 심야 노동 철폐 및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새벽 배송을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거는 근 3년, 4년의 일.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새벽 배송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택배 노동자라는 총 한 쿠팡에서만 한 5분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새벽 배송. 하지만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야간에 받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분들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의 삶에서 안정권을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이미 지금 깊숙이 생활 전반에 이 새벽 배송이 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없애자는 거야.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노동자의 건강권이냐, 직업 선택의 자율권이냐, 거기에 소비자의 불편까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새벽 배송 금지 찬반 논란. 그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 부부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인 3자녀를 포함해 5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김소랑 씨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대부분 택배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저는 맞벌이로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어요. 새벽 배송도 이틀에 한 번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으로 구매하는 건 주로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식품입니다. 야채 같은 경우에 제가 시켜보니까 굉장히 신선해요. 진짜로. 요 동네에서 그냥 사는 야채들보다요. 여기서 사는 야채들이 신선해요. 매일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에 물건을 받아야 한다는 김소랑 씨. 도대체 이른 아침에 꼭 물건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맞벌이다 보니까 애들이 간식으로 먹을 것들 많이 사놓는 편이거든요. 둘째가 좋아해서 이걸 시키고 막내가 이걸 좋아해서 이거를 박스채 이렇게 시켜놓고요.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또 새벽 배송으로 시키고 물 같은 경우 저도 정수기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물 저렇게 새벽 배송으로 엄마 떨어졌어 물 없어 그러면 급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물 시켜놓고 네. 이미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없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이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없다고 생각하면은 못 살잖아요. 없어도 살지만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닐까. 김소랑 씨처럼 택배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틀에 한 번 저희 주로 식료품 같은 거 신선하게 배송되는 걸 이용하죠. 뭐 그래도 주에 한 번씩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후에 물건을 주문해도 다음 날 아침이면 상품이 도착하는 빠른 배송이 인기를 얻으면서 새벽 배송 시장은 커졌는데요. 당분간 그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조 5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3년 뒤에는 이게 거의 한 11조 9천억, 그러니까 12조 원이 가까이 되는 거죠. 이미 그 새벽 배송 시장 자체는 상당히 그 규모가 지금 이제 커졌고 앞으로도 지금 또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시장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우려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국 택배 노조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심야 배송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뀐단 말입니까?
지난달 10일 제주에서 새벽 배송 택배 기사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새벽 배송 후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은 새벽 배송의 구조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노동자의 죽음은 끝없이 양상하는 새벽 배송 구조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새벽 배송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얼마나 있었던 걸까요? 작년에 정슬기님, 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정슬기님이 작년 5월에 돌아가셨고 7월에 또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주의 오승용님이 이 과로로 추정되는 사고로 또 돌아가시고 지금 최근에만 이제 세 분이 계신 거죠. 2024년 7월 21일 배송기사 정슬기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사흘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 과로사로 판정했습니다. 고 정슬기 씨 사망 후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발생한 과로사. 역시 주 6일 동안 74시간씩 새벽 배송을 반복한 노동자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죽음의 원인을 야간 근무로 공통 적시했습니다. 택배는요, 하루 종일 종종 걸음 치면서 일을 합니다. 노동 강도가 엄청 센 직군입니다. 그런데 밤에 연속적으로 야간 노동을 하고 또 평균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땐 평균 9.6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당 노동 시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재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제한이라는 게 금지랑 결국엔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 배송 제한? 새벽 배송 금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희 현장에서는 그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못하는 것이 금지로 느껴지지 이것을 제가 부분적으로 못한다? 아니거든요. 그 시간대를 아예 막는다는 것은 금지일 뿐입니다.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는 건 결국 그 시간에 일을 못하게 하는 금지라는 것. 자율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로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야간 노동자분들이 뭐 배송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업종, 그다음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그 배송만 이렇게 금지를 시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물론 야간 노동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야간에 밖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을 금지시키면은 그것은 안전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생존권의 문제에 걸린 그런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의 자율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 그렇다면 이들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야간 노동에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때 돈을 벌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때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도 있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고 왜 제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할 때는 유용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인명사고가 여러 번 발생을 하는 거면 조금 제한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들의 선택사항인 거지 그것을 뭐 국가 차원이나 뭐 이런 뭐 어떤 차원으로 금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동을 금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서 새벽 배송 금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새벽 배송 금지를 막아달라는 국민동의 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새벽 배송은 단순히 편의가 아니라 이제는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애들 학용품 같은 거. 갑자기 내일 가져오라고 하는 물건들을 사오라고 할 때 동네 문방구나 이런 데 없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걸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데 시키면은 제일 간단하게 내일 아침에 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시간을 내서 저기 큰 마트를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심야 노동의 건강 위험이라는 이유로 새벽 배송의 금지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이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새벽 배송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이렇게 새벽 배송을 둘러싼 문제들은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니라 물류 노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올해만 2025년 한 해에만 쿠팡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수가 8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2020년부터 그러니까 쿠팡이 공격적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제 하면서부터의 최근 5년으로 하면 27명까지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서 쿠팡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쿠팡의 산재율은 그 산재 사망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건설 노동자들보다 높아요. 건설업보다 쿠팡에서의 산재율이 훨씬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쿠팡의 서비스 평균 재해율이 5.9%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종업계, 택배업계 중에서도 높고 건설업보다 높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너무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야간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당장 낮에 일하는 것과 밤에 일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다들 밤에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거 체감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체적 고단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벽 일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사정과 일의 효율성인데요. 아무래도 주간에 배송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더 그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그런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야간 시간을 택했을 때 이런 어떤 교통이나 이런 흐름도 좀 분산될 수 있고 더 빠른 시간에 뭔가 저비용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효율적인 측면이 분명 또 있는 거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금지가 된다면은 그냥 직장을 잃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옮겨갈 수밖에 어차피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뭐 금지를 시킨다고 해서 야간 노동을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새벽 배송 대표 기업인 쿠팡은 어떤 입장일까? 제작진에서 문의했지만 그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일산의 한 물류창고. 새벽 배송 물건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택배기사 6년 차인 윤진아 씨와 동행했는데요. 몇 시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 7시까지 맞춰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아침 7시까지 이 택배 물건을 다 네네네네네. 이제 물건이 없는 날은 좀 빨리 끝나기도 하고, 물건이 많은 날은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좀 뛰고. 윤진아 씨는 4남매 다둥이 엄마입니다. 대학생부터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한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새벽 배송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 등교시키면 9시 전에 자서 9시쯤 자서 잠들어서 이제 한 3시, 4시쯤에 일어나면 이제 아이들 오면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뭐 1시간을 좀 잘 수 있으면 자고, 못 자면 그냥 나오고. 윤진아 씨는 택배 일을 하기 전에는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택배 일을 선택한 건데요. 물을 다 배송해야 되는 거예요? 1차만. 제가 3번 돌거든요. 아, 이걸 3번 해야 돼요? 이 정도 물량을? 응. 아. 그래서 이거를 몇 시까지 끝내지? 1시 반까지 끝내요. 한 230개를. 그러니까 좀 하루에 총 몇 개씩 배달하세요? 오늘 여기 하는 구역은 보통 한 400개 정도는 하고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보통 한 350개 전후로. 200개 또. 담당하는 구역은 아파트, 빌라, 주택 등 총 4구역. 혼자서 하루 평균 350개의 상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키로? 여기를 턱을 못 넘어요. 너무 무거울 때는. 집집마다 물건을 배달하고 확인 사진까지 전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전에 배달했던 가방까지 회수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당황스러운 일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내려가세요. 옆에 거 탈게요. 배달하시다 보니까 네. 주민분들하고 좀 마찰 있어요. 맞아요. 어쩔 때 내가 잡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한 번 엘베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3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2분, 3분 동안에 엘베를 기다리시면 꼭 배송하시는 제가 했는 줄 알고서 뭐라고 하세요. 정말 바쁠 때 한 번씩 잡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잡는데 그 죄송합니다 해도 뭐라고 하세요. 죄송할 거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상처 많이 받아요. 사실 윤진아 씨는 처음에는 낮에 배송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으로 시간대를 옮겨서 일을 시작한 데는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체증도 또 있고 임금도 좀 더 벌고 그래서 주간에 내 자유로운 시간을 쓸 수 있는 장점도 많고요. 수입적인 면에서도 저는 주간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봐요. 평균 한 100에서 150 차이는 날 것 같은데요. 수입이 더 많아요? 네, 심야가. 네. 낮에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정과 무엇보다 임금의 차이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해야만 한다는 윤진아 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을 생각해줘서 금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을 생각해준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생계거든요. 네. 근데 생계를 끊겠다는 거는 그러면 말 그대로 밥줄을 끊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하죠. 윤진아 씨의 경우처럼 현장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들은 자신들의 생계 문제가 걸린 만큼 새벽 배송 제한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 제한을 반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어 마장리라 불렸던 마장동. 이후에는 우시장과 도축장이 들어서며 서울의 대표적인 축산물 유통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신선한 고기를 판매하는 마장동 축산시장은 저렴한 가격 경쟁으로 많은 사람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요새는 지금 너무 이 시장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마장동 한우가 유명한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시는 분만 왔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씩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온라인 주문이 일상화되고 빠른 배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 형태가 진화하면서 이곳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기는 어디로 배달 가요? 서울하고 천안 세종시 경기 지역. 저희는 이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새벽 배송으로 다 넘겨가요.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량에 맞춰 상품을 준비하고 냉동 포장을 해서 송장 작업을 마칩니다. 새벽 배송 하시고 나서 그 전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좀 수익이 많이 늘었었나요?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늘었다고 보면 되죠. 보통 집에서 주문해서 그냥 택배를 받기 원하시니까. 옛날에는 시장 와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완전 온라인들로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새벽 배송을 시작하면서 수익도 늘어났다는 정육점.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굳이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새벽 배송 아니면 내가 출근해서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시켰는데 고기가 신선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다 새벽 배송을 시키세요. 만약에 새벽 배송 중단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매출이 좀 떨어지겠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택배 하나 주시죠? 네. 상품 준비가 끝나면 새벽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가 와서 상품을 배달합니다. 새벽 배송 요새 많나요? 네, 새벽 배송 찾으시는 업체들이 많아요.
얼마나 됐죠? 예전에 비해서? 양이 많이 늘었어요. 신선 제품은 오래 배송 시간이 길어지면요 상하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다들 찾더라고요. 국내 최대 물류산업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연간 54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커머스 업체 매출이 33조 2천억 원, 소상공인 매출은 18조 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배송기사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새벽 배송. 하지만 그들이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이냐, 직업 선택의 자율권이냐, 거기에 소비자의 편의까지.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새벽 배송. 단순한 금지보다는 이해관계 간 대화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겁니다. 충분한 어떤 휴식을 보장하는 뭐 교대제를 한다든지 또 이분들에게 뭐 건강과 관련돼서 또 좀 더 많은 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를 좀 예방하면서 또 필요한 우리 그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들로서도 필요로 하는 이러한 그 시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한국 사회가 워낙 진영화되고 그리고 갈등 상황으로 많은 이슈들이 변질되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회적 대화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안을 도출해 보자고 만들어진 자리라고 하는 걸 존중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함께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것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